시작하면 돼요?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 콘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생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비춰드릴까요? 그러면 주로 제 얼굴만 나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지성사적 큰 그림. 제가 예전에도 제가 한동대학에서 이 강의를 9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제 클래스에서 했는데 그 2005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성과 현실이라는 강의 제목이었고, 그리고 큰 그림 이런 말은 제가 잘 썼던 말인데 요즘에 완전 맥락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큰 그림 그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큰 그림 그리면은 뭔가 영어로 컨서피러시라고 그러죠. 뭔가 다른 이 음모를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던데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디바인 컨스피러시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디바인한 컨스피러시도 있는지 형용 모순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식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생방송으로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강의를 많은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 새로운 어떤 저희가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의는 뭐냐면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하자. 말하자면 그냥 그림은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디테일은 현미경이 필요하죠. 그리고 너무 큰 그림은 망원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런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근데 어떤 경우에 이 큰 그림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기본 직업은 역사가죠. 역사가가 하는데, 예전에 제가 지성과 현실 강의를 한동대학에서 할 때 유영익 교수님, 국사편찬위원장 하셨던 유영익 교수님을 모셔와서 3번을 이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첫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조선 왕조 500년에 역사가가 없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돼서 역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쯤 됐을 때 역사가가 없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전에 이병도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돈이 좀 있냐? 이렇게 물었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사가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쩌면 굉장히 두터운 어떤 지적인 인텔리겐차라고 그럴까?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층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대부분 지식인들이 그냥 관료가 됐기 때문에 이 지식층이 굉장히 얇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역사가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우리가 줄여서 다현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파 책인데 한국 현대사를 모두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나쁜 놈 되고 다 뒤집어 보는데, 지금 이 다현사가 지배적인 역사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유영익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에 역사가가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한테 이승만도 배우고, 유명한 올리버 로렌스인가요? 이름을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승만 연구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하지만 한때는 외국인이 쓴 이승만 전기가 제일 많이 읽혔고, 특히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 정치학자기도 하죠. 브루스 커밍스의 책이 6.25 전쟁을 해석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교과서로 쓰고 있어요. 근데 브루스 커밍스는 정말 문제적인 인물이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커밍스 책을 읽어보면 전형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 책을 보면. 최근에도 그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책을 썼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철은 살아남았잖아. 정치범 수용소도 할만하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힌데 못 살아 나오는 정치범 수용소도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죠. 완전 통제구역이 진짜 수용소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은 확실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제가 보기에 20세기 초에는 이런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결국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지성사적 큰 그림, 근대성과 한국 현대사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혹시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은 지금 꺼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저희가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단톡방으로? 예, 우리 그 주소를 좀 쉐어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 이 PPT를 안 띄우거든요. PPT는 지금 이쪽으로만 띄울게요. 그 유튜브로만 띄우거든요. 유튜브 주소를 좀 쉐어를 해주시면, 예, 그러면은 그걸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주로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제목을 설명하는데 10분 넘게 갔어요. 지성사적 큰 그림.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바인 컨스피러시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도시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섭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성사적 큰 그림을 위해서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결심을 좀 해야지 가능해요. 나는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해서 뭔가 좀 잘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비덴셜한, 말하자면 섭리적인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할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타임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때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 경고대로 정말 나라를 잃었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 불과할 것 같아요. 앞으로 5시간 동안 제가 한동대학에서 했던 강의를 축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번 학기에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예전에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그 한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저 나름대로는 좀 사명이 있어서 했고, 저녁 7시, 지금 이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저녁을 항상 금식을 하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강의를 마칠 때쯤 항상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런 선택을 요구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와버렸어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꼭 열자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현실을 보는, 미래를 보는 모든 뷰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승만이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더 소수예요. 적어도 끝으로는, 지식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심각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뭔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강의가 현미경은 아니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걸 보여주는 강의는 아니고 아주 망원경에 가까운, 좀 이렇게 거칠지만 조금 더 멀리 어렴풋하지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5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은희 교수님은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그 섭리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건 종교적인 것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견을 갖는 것이 지도자가 될 때 참 필요한데,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를 이렇게 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예전에 제가 한동대학에서 할 때도 내 클래스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교수님 제 꿈이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안 되기만 해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우리 집 가족 4명한테 리더가 될 거야. 통치할 거야. 이런 지금 정 변호사님이 4명 있는 가족의 리더는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4등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또 이너 파워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그런 뷰를 갖는 게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한 거예요. 작은 어떤 회사, 교회, 가정 이런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영익 교수님은 대통령의 조건 얘기할 때 건강 얘기를 꼭 하셨어요. 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건강할 뿐 아니라 이렇게 권력 의지도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작은 단위, 내 회사 넘어서서 국가 전체를 경영한다는 그런 뷰를 갖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제가 되게 고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제 띄워서 보여드리는데요. 헤겔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띄어라. 로도스라는 것은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리는 죽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 로도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 로도스 섬에 가가지고 띠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했어. 이거 자랑을 한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서 한번 뛰어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헤겔이 이제 이 우화를 인용을 한 것은 맥락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헤겔 법철학 그 서문의 앞에 나오는 이 심각한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서 다 여기 이제 1기, 2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긴장하면서 같이 들어봐요. 건봉삼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쭤보려고.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그것은 곧 이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에 관해서 보더라도 모든 개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시대의 아들인 까닭에 결국 철학도 역시 사상으로 포착된 그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또한 그 어떤 철학이든 간에 마치 그것이 현존하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한다면 이는 곧 개인이 자기의 시대를 넘은 채 바로 그 로도스 섬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둔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어떤 개인의 이론이 그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당위적으로 있어야만 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물론 이때 그러한 세계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 속에만 있는 즉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임의로 상상해낸 취약한 기반 속에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표현을 바꾸어 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추어라. 이 어원으로 치면 이 장미하고 로도스가 거의 같은 단어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일부러 뺐어요. 너무 복잡해질까봐. 그 다음에 춤추어라 하고 뛰어라도 거의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목사님 이해하셨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잘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헤겔 법철학 서문을 갖고 온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할 때 참 중요한 텍스트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지금 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헤겔의 아들이에요. 헤겔의 아들. 헤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의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헤겔은 기본적으로 관념론자예요. 저는 지금 이 텍스트를 제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관념과 현실을 거의 같은 걸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헤겔은. 예전에 헤겔이 프랑스에서 자유, 평등, 박애가 현실된 것에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 역사가 끝났다. 역사의 종언이란 말이 원래 헤겔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념의 절대적인 차원이 현실에 현현된다라는 것에 막 띄었어요. 여기서 장미로 표현한 것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이 관념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광했어요. 제가 강의 제목이 지성과 현실인데 처음에 학생들이 지성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신청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지성과 현실이라는 제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헤겔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 좀 본뜬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런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시대가 있다라고 한 게 심각한 얘기 같지만 그 출발점이 헤겔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헤겔을 잘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정소영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전공이 문학이고 그리고 사상사, 미학 이런 걸 원래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법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저 역시 사유하는 구조가 전부 헤겔식이었어요. 내 세대가 다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그 시대 정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시대 정신이라는 말 무슨 뜻인가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요. 짐작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 같은 거 하니까 그런 의미로 쓰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한국인이 이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정확하면 시간이죠. 자이트라는 게 시간이고 가이스트는 우리 고스트 있잖아요. 고스트. 정신이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혼 이런 거잖아요. 이 시간에 혼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세대고 내 세대의 선배들이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게 제가 좀 사명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거칠게 말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예전에 1999년에 제가 주사파 전향 문제를 관여했어요. 기본적으로 기자로 관여했지만 그때는 기자라기보다는 제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사실 학문하는 학자 스탠스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아니면 취재를 안 맡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취재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 시대정신 그룹을 취재하고 나서 제 인생이 굉장히 큰 변화가 왔는데요. 이 시대정신 그룹이 1980년대 그 주체사상파가 전향하고 만든 잡지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 이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 잡지를 언론사에 다 배포를 했는데 그때 이 언론사에서 이 잡지를 보고서 1980년대에 그 지독한 주사파 학생들이 전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놀라서 한번 만나봐라. 그 당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조갑재 대표 그 월간조선 당시에는 이제 국장이죠. 부국장인가 뭐 부장인가 정확한 기억 안 나요. 어쨌든 편집장님이 저한테 주사파가 전향을 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만나보라고 해서 제가 취재를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1999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잡지 제목이 이 자이트가이스트고요. 시대정신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왜 전향을 하게 됐나. 전향이라고는 하지 말아요. 전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지 김일성 수령론을 포기하는 거지 주체사상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모토로 이 잡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 사람들 정말 또 한 번 더 사고를 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미 그건 해결 철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독일 관념 철학에서는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정토한 건 아니면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예요. 나중에 시대 정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는 거의 기독교 영화잖아요. 기독교를 테마로 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절대적인 정신이 있고 그 절대적인 정신이 이 현실에 현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정신이 현현되는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절대적인 시간이 개신교도인 그 헤겔한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절대적인 정신의 소유주가 따로 인간이고 그가 절대적인 정신을 바꿀 수도 있다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때도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읽힌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제가 읽어드린 그 서문에 또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조금 찾을게요. 예, 다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계의 사상으로서의 철학은 현실이 그 형성 과정을 완료하여 스스로를 마무리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시간 속에서 출현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항온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개를 날기 시작한다. 이게 헤겔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인데요. 말하자면 역사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을 것 같을 때 막 마리 앙투아네트가 막 죽고 막 대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는 정신 없잖아요. 솔직히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서 보이는 시점이 있잖아요. 지금 헤겔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니라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지혜의 여신은 그러니까 항온이 깃들 때, 역사가 상당히 전개됐을 때, 그때 이제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이 헤겔 그 법철학 서문이 예전에 운동권들의 아주 유행하는 이제 텍스트 중에 하나고, 나중에 마르크스가 이 책을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인용을 해요. 마르크스는 사상사적으로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요. 마르크스는 정말 너무나 새로운 글을 갖고 왔다.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사상사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마르크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헤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르크스 이렇게 헤겔 좌파라고 하는 이 라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주사파까지 오는 그 계보예요. 사실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에서 제가 이 커리큘럼을 짤 때는 이 계보는 별로 안 읽어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를 읽기로 했어요. 그 텍스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기로 했지만 거의 읽지 않는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헤겔 좌파라고 하는 이 계보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주사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분들은 이게 금서의 영역이었거든요. 거의 다가.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대학 때 특히 1980년대는 이게 대학가에 대유행하는 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수업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3, 3, 5 모여서 계속 이런 그 의식화 교재를 읽었기 때문에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론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자본론을 좀 쉽게 풀어서 만든 뭐 자구발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본주의 구조와 발전 뭐 이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이런 그 헤겔, 마르크스 이 계열의 책들을 엄청나게 읽었던 사람들이 1980년대 세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가족 중에도 서가에 보면 그때 책들이 쭉 다 이렇게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제가 서운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 대학을 다녔으면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보여야 되는데 서가의 책도 치우지 않고 자기는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에 이제 그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석화될 수 있나.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시대의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좀 삐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은 너무나 인조이 마이 라이프를 하면서 왜 인류를 그렇게 도탄에 빠뜨린 그 악한 생각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나, 자신의 교양으로 간직을 하나, 이런 게 굉장히 서운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주 강수를 뒀어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그 선배 세대가 이런 그 헤겔 좌파의 그 사상을 거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은 바꾸려는 노력을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인 은재 같은 새로운 세대를 기르는 거지, 이미 8호학번인 저희 뭐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려면 제 생각에 1년 같이 살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교양 세계 자체가 지금은 바꿈의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생각을 프랙티스하고 있다.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왜 그런 이 헤겔, 마르크스, 뭐 뒤에 엥겔스뿐만 아니라 레닌 이렇게 쭉 가는 나중에 김일성, 뭐 마오쩌둥 이런 계열로 가는 이 세트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나? 자기들은 변혁 사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근데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3일 전에요. 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원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당정청 전원회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한 것 같아요. 이게 노동조합에서는 하는 말이래요. 근데 전원회의라는 것은 북한 말이죠. 북한에서 하는 말이고 중국에서는 전체회의라는 말을 쓰고, 제가 이 전원회의 얘기를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1956년 북한에서 있었던 8월 전원회의라고 있어요. 그게 북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원회의인데 그 전원회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름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전원회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은 전원회의는 말 그대로 전체, 전원 이런 뜻이에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그 8월 전원회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956년 그 전원회의는 되게 웃긴데 전원이 같이 박수 치는 회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원이 다 박수 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낸 마지막 회의가 아마 1956년 8월 전원회의고, 그때 김일성의 노선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모두 종파로 찍히고 반동 종파 분자란 말이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살아라. 특별 독재 구역을 만들죠. 그게 지금 정치범 수용소예요.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탄생한 북한 통치 방식이 특별 독재 구역이고, 그러면 이 특별 독재 구역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면 김일성
신으로 모시고 한 가족이 되어서 김일성 민족을 선포하고 사는 거죠. 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삶이라는 게. 제가 이 우화 같은데 북한 역사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 1956년 8월 전원회의 이후에 이 전원회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3일 전에. 근데 한국 법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법에 없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없어요. 뭐 국무회의든 이런 대통령 통치기구는 엄격하게 이런 룰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전원회의라는 거를 했다라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그 전원회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때 적폐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시대 정신. 진정한 소름은 거기에 있었어요. 마치 그때 반동 종파 분자를 선포를 하고 피해 숙청에 들어갔던 그 느낌으로 소름이 쫙 끼쳐요. 시대 정신. 다시 말하면 시대 정신을 정하는 회의가 된 거예요. 누가 시대 정신을 정할 수 있습니까? 해겔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만든 철학자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지 누가 한 사람이 시대 정신을 정하고 따라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해겔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겔은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 정도에서 역사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근데 해겔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시아는 개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겔이 만든 유명한 말이 아시아적 정체성.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뭐 진전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빼고 그래서 역사가 사실은 그 유럽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독일이라는 후진국에서 이 프랑스를 막 추앙하면서. 근데 역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섭리는 또 다 계속 굴러갔어요. 철학자라는 사람들의 착각이 이런 거예요. 법철학 비판에서, 법철학 서문에서 해겔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그렇게 한 거죠. 자기식으로. 근데 지금 사사롭게 이렇게 해설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해겔의 이런 그 사유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그 정치사상 클래스에서 해겔 역사 철학 강의를 같이 읽기로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지금 북한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정신이. 인간이 수령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다음 시간에 제가 북한 강의를 하겠지만 북한 1956년 이후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수령 절대주의로 진전되기 시작을 해요. 저희 집에 북한 그림이 한 점이 있는데 1956년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마지막 서정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때 아주 저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젖소 그림이에요. 이 젖소 그림인데 보고 있으면 북한에서 저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야, 저때 저 그림을 그릴 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북한은 1956년 이 8월 전원회의 이후로는 김일성 우상화 빼고는 인간의 브레인 자체를 완전히 씻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교양도 다 제거를 했고요. 나중에 마르크스 자본론 같은 책도 전부 검소로 다 만들었어요. 그게 노르스 코리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종류의 체제를 한 번도 말만 들었지 체험을 못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주사파들은 북한이 체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겔을 완전히 저는 이제 거꾸로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해겔은 현실과 관념이 이렇게 만나는 세계를 사실 그렇게 사사롭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뭔가 절대적이고 높은 공적인 세계를 실현하는 걸로 본 건데 그래서 해겔 철학에서는 국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생각들이 국가 단위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성과 현실이라는 제가 제목을 만들 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어떻게 현실로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소박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 대학에서 이제 16주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이프폴 학교에서는 5번밖에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큰 그림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책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요. 말도 안 되게 바쁘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쁜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제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강의도 더 디테일을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으로 크게 느낌만으로 지금 감을 좀 잡아주시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있어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 주권을 되살리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는 신경제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 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이 말씀 자료를 대통령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쓴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썼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래 헌법으로 설계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은 이렇게 해왔어요. 국가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공적 영역이 너무 커서 공적 영역을 줄여나가자. 규제도 좀 없애고 민간을 좀 맡기자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죄악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깜짝 놀랄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성장해 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자고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얘기 속에는 시장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미국법을 배울 때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배심 재판이었거든요. 배심 재판. jury trial이라고 하는 배심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사 재판을 할 때 누가 이거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 사실심을 할 때요. 이걸 갖다가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뽑거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이렇게 뭐 대배심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배심을 뽑아요. 16명에서 12명 사이 이 배심을 뽑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분 이제 나이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뽑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에요. 물 깊고 감남 을려예요. 물 깊고 뭐 이렇게 나무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어떤 살인 사건에 배심이 된 거죠. 그럼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자료 증거 다 놓고 이제 이거 보니까 이 사람 죄 지은 거 맞아 아니야 이런 사실심을 동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전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영국 전통이죠. 영국하고 미국 전통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독일, 이 헤겔이 갖고 있는 게 헤겔은 뭔가 절대 정신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 또 현실에 뭐 심지어 실현까지 시키고 막 이런 식의 사유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신사, 젠틀맨이라는 게 신사숙녀라는 게 이렇게 뽑히면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사적으로 살아가다가도 이런 공적인 영역에 쓰임을 받게 되니까 그 옷 쫙 빼입고 이제 탁 가는 거죠. 모자 쓰고. 근데 제가 그 배심 재판을 보면서 이런 지성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 이런 세계를 커먼 로우라 그래요. 커먼 로.
이게 이제 보통법의 세계라 그러는데 좀 신기한 게 그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여기 있는 정수영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미국법을 공부했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런 그 시스템은 전부 보통법적으로 하거든요.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이 보통법적 세계를 만났대요. 그때 만난 그 김홍우라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보통법적인 세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은 사상은 사유는 보통법적으로 하고 그 변호사에서 돈을 벌 때는 이제 대륙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도 변호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해보면 이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1980년대 세대죠. 저랑 이제 2년 선배고 대학 같은 나중에 동기인데 그분이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변호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번 그렇게 물었대요. 똑같은 세대인데 왜 너는 다르게 생각하냐 하는 식으로 물은 적도 있대요. 근데 제가 지금 도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 기적이라는 게 1980년대 세대가 전부 이렇게 헤겔 마르크스적인 사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은 시장 경제를 그러는데 시장 경제의 시장 뜻도 몰라요. 전부 다 누가 결정하는 계획 경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이제 스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정말 기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큰 충돌은 거대한 어떤 지성의 덩어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헤겔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이런 종류의 뭐 나쁘게 말하면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적인 사유틀이죠. 이 사유틀하고 진짜 감남을려 보통 사람들의 이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reasonable이라고 그래서 reason 아시죠? 이성의 A, B, L, E, reasonable 굉장히 합리적인 근데 저는 합리적인이라고 번역을 잘 안 하고요. 경우가 바른 이렇게 번역을 잘 하거든요. 이성적인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저는 경우가 바른 이렇게 번역을 잘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우리 아버지를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돼. 공부를 근데 많이 안 했던 우리 엄마는 굉장히 reasonable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학도 다녔으니까 글을 되게 잘 쓰세요. 굉장히 잘 쓰고 그런데 전혀 사고 자체를 reasonable 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매사에 reasonable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게 소용이 진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근데 역사에서 어떤 그 지적인 이런 세계를 구축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누구에게나 이런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양심과 이성이 있다라는 걸 존중해주는 그런 세계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위대하다. 아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지만 영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요즘에 제가 되게 많이 회개를 하는 게 예전에 공부 잘했다고 잘할 란치한 거 있었을 것 같아. 그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내 친구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말해주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 게 말해주는 게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그런 그 지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권장했던 시대가 있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다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영미법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이 보통법적인 세계를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건 여담이지만 영국에서 클래식이 나오기가 참 힘들 수 있겠다. 엘리트 음악이 나오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팝은 몰라도 아마 모차르트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영미법적인 그런 세계에 많이 오른 건 아닐 수 있어요. 인류가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그 독일적인 고상함, 프랑스적인 고상함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하니까 같이 왔겠죠. 대륙법적인 것과 보통법적인 것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게 바라보는 이 지적인 각축을 보면서 야, 거대한 이런 두 가지 지적인 계보가 지금 한국에서 캉 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다. 누가 이길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자유민주주의와 보통법적인 세계가 이길까요? 아니면 엘리트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수령 절대주의까지도 수용을 하는, 수령 절대주의 버렸다 치더라도 어쨌든 엘리트주의적인, 황장엽, 김영한 이 계보는 수령 절대주의는 버렸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 수령 비슷한 그런 존재를 상당히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주체 사상을 지금도 인정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세대,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교양이 대부분 다 이 교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게 정말로 불편해서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세계를 인식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여기에 이제 고등학생도 앉아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사유가 이렇게 조밀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게 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언젠가 책을 쓰면 좀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원회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근데 어제 이제 조선일보의 안용현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 뭐라고 했는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1980년대 대학 운동권을 휩쓸었던 주사파는 북한 용어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한 전대협 출신은 당시 총학생회 간부가 많이 모이는 회의를 전원회의라고 부르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식 조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쓰던 전원회의란 말이 30여 년 만에 무심결에 정부 안에서 튀어나온 것일까? 그러고 보니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31명 중 19명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다. 모두 주사파죠. 전원회의도 전체 회의도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토론과 고민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청와대 전원회의는 박수만 치다가 끝났다. 결정은 전부 다 하던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것뿐이다. 청와대 장관, 의원, 전원이 모인 것이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있을까 싶다. 그 결론치고는 답답하다. 이 기자가 상당히 잘 봐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시대에 소위 이제 주사파 운동권, 물론 PD 계열도 지금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이 주사파 운동권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당부하고 싶어요. 미네르바의 부흥리가 날 때가 됐으니까 지난 70년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 북한도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고 남한도 그렇게 했다 치자. 남한은 독재를 하고 군사 독재를 하고 남한은 양극화가 되고 남한은 불을 독점하고 그렇게 됐냐. 그럼 북한은 사람들이 전부 노예가 되지 않았나. 300만 이상이 굶어 죽지 않았나.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이들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1980년대에 주장했던 내용인데 북한하고 주사파의 공통점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전 종전선언이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원래 그 국제법에서 선언이라는 것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인딩하지 않다, 영어로 하면 바인딩하지 않다라는 게 특징인데 선언이라는 게 선언을 비준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전쟁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선언이 아니고 1953년에 맺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게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엔사령부와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를. 심각한 얘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다들 짜고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적어도 이 시대는 헤겔, 좌파, 아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까지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감남을류가 모여서 회의도 만들고 나름 즐겁게 사는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놀랄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인간의 지적인 기획들 속에서 나오는 사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독서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처음 읽는 이 그리스 고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헤겔하고 바로 연결되는 세계예요. 헤겔이 제일 많이 차용했던 세계가 그리스 고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고전만 가지고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특별히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법적인 세계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메시아적인 그런 전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마치 정답처럼 얘기를 해버려서 좀 죄송한데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적어도 저희가 거대한 지성의 덩어리가 이렇게 바위돌처럼 한쪽을 때리고 다니는 이 시대에는 가능하면 많은 걸 바라보고 많은 걸 읽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애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의 서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8시 반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본론을 말하지 않고 결론을 말할 거예요. 본론을 모더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더니티, 근대성, 오늘 강의 제목이 지성사적 큰 그림과 한국 현대사, 지성사적 큰 그림, 한국 현대사와 근대성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 근대성, 모더니티라는 것은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도 다 안 끝나는 주제고요. 20세기 후반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동아시아,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적인 테마가 이 근대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대성이란 말 자체는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 그냥 새로움의 전통 이런 뜻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해석을 가미하면 그때 새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빼고 인간만, 신 빼고 인간만, 뭐 인간들의 장이 펼쳐졌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적인 권위에 눌려있던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성중심주의고요.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대 이후에 아주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들을 많이 오해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건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네모지게 딱 지어요, 집을. 그러다가 좀 다르게 좀 해보자. 그래서 네모진 집 위에다 기아도 얹어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지 좀 많이 헷갈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러니까 포스트란 말이 뒤라는 뜻이잖아요, 뒤.
에포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일종의 모더니즘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많이 사람들이 해석을 가해서 특히 철학에 있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그 인간의 어떤 종합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이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더하기 1은 5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해방적인 어떤 그런 기획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프랑스 철학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칠게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도 역시 그 사유 틀 자체는 신을 배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배제하는 게 특징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배제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성도 배제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정서영 변호사님을 소개할 때 요즘에 제가 취미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성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해겠죠? 그때 이해인가요? 근데 신성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홀리하다는 단어는 꼭 아닌데 되게 디바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되게 디바인한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신성한. 그래서 제가,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말하면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답다는 단어를 많이 쓰겠어요. 근데, 자꾸 제가 아재 개그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권두 목사님이 너무 전념을 시켜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게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신성하다 이런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20세기 이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영역에서 이 신성성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이 강해요. 정치 영역에서 이 신성을 배제한 그 맥시멈이 노스 코리아,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 예술이나 북한의 모든 시스템을 볼 때 신성을 배제해야지만 보여요. 피아노 연주도 신성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가 막혀요. 그건 나중에 북한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 그래서 인간이 신한테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으로부터, 이제 좀 우리끼리 살림 한번 차려보자. 이게 모더니즘이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한테 피해를 많이 봤어. 이런 19세기적인 어떤 기독교 철학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니체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상사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또 소화를 할까 이런 거 다른 숙제인데 지적인 과제인데 제가 거칠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 통일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다 넘어가서 표를 읽어드리고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못한 수업은 앞으로 강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보충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은 마지막 표를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마지막 표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이제 표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잠깐만, 제가 지금 이 표가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찾았어요. 예, 이 표 한 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잘 한번 봐주세요. 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한데, 제가 모더니티, 근대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근대를 일단 1910년부터 지금까지로 잡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대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모더니즘, 모더니티, 이 근대, 국가도 근대화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조류,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 근대화라는 과제를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행하게도 식민지가 안 됐으면 좀 얘기가 다른데 우리가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 근대화라는 숙제가 나를 찾는 숙제랑 두 개가 겹친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1910년이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해 같은 데로 가서 나를 찾는
다른 걸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해서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영어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1910년 이때 우리의 숙제가 근대라고 할 때요, 이 근대화가 제국주의하고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그런 프로젝트의 근대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그 실용적인 학문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일종의 준비론 비슷하죠. 국가를 이렇게 근대화시켜 나가겠다. 열심히 공학도 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거를 이제 제도로서의 근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로서의 근대. 근대를 굉장히 제도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사람들은 근대를 반제국주의로 인식하는. 저도 한국 지식인이라면 이런 이제 조류가 있고, 또 제3의 조류도 있어요. 그걸 아나키즘적인 조류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빼고, 일단은 독립운동을 하는 조류. 하나는 말 그대로 제도적인 의미에서 이제 근대화, 법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이쪽 라인 중에서 이 반제국주의 라인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말고, 이런 식민지에서 이 땅에 그냥 살면서 나라를 만들고, 뭐 토지든 아니면 철도든 뭐 이런 일을 한 사람 전부 이제 적폐가 됐어요, 지금. 말하자면. 친일파가 됐어요. 이런 인식이 너무 거칠죠. 근데 저희가 적어도 이제 1910년에 그때부터 어떤 나라를 만들까 했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독립도 있지만 제도적인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것도 있긴 있었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945년에 그때 이제 독립이 됐어요. 일단 해방이 됐어요. 그때부터 1948년까지 이때는 말이 독립이 솔직히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때를 우리가 이때 독립을 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니네가 그때 언제 독립을 했냐? 미 군정이었잖아.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인디펜던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더라고요. 실제로 나라가 없었고 우리가 그때 미 군정 식민지였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독립문이 있는데 그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문에서 독립문으로 바꿨고 그 독립문 글씨는 누가 썼어요? 이한용이 썼잖아요. 지금 독립문에 있는 그 독립문 글씨 이한용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가가지고 두루박이 있고 막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그러시나. 지금 한국에 지금 그 리더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때 독립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인디펜던스는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날은 1948년이죠. 그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라를 이때 45년부터 48년까지를 그래서 이제 좌파 역사학자들은 해방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공간, 비어있는 시간이 있겠나. 그쵸? 그렇지만, 국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방 공간, 이렇게 말하는데, 비어있다. 이 해방 공간 3년 동안 열심히 어떤 나라를 만들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나라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 두 나라가 만들어진 게, 저는 디바인 컨스피러시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섭리적인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948년부터 올해까지 70년 동안 두 개가 된 나라가 정말 열심히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단위의 숙제가, 북한은 남한은 공이 일단 근대화,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산업화를 둘 다 열심히 하는 건 일단 결정은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는 민주화라는 거, 서로 상충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된 거죠. 하나는 정신적인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화 운동과 이 산업화가 지금 이제 이 두 세력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나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 내에서. 근데 어쨌든 산업화와 민주화가 둘 다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전 세계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민주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신격화 시켰기 때문에. 민주화는 이름만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민주주의라는 게 거짓말이죠. 수령 있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는 거짓말이고,
북한이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그 정도로 어떤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숙제가 적화였어요. 대남 적화. 이 얘기만 해도 참 길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같은 한 클래스가 있으면 학생 중에 쟤네 집은 대남 가족이야. 그런 집이 있을 정도예요. 쟤네 아빠가 지금 대남 사업으로 난파되어 갔다는 뜻이에요. 그 대남 가족들은 아빠가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얘기 듣는 게 소원이래요. 왜냐하면 혹시나 난파됐다가 전향하면은 전부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돌아오기 전에는 엄마들이 다 위장병을 앓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이 대남 적화라는 것은 그냥 들어와 있는 컨셉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남한에 얼마나 자금을 많이 보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고혈을 짜서 한 게 민주화라면 이게 민주화인가? 예전에 황장엽 선생님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한번 이렇게 김일성하고 허담하고 둘이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싸우면서 걔 얼마나 지금 남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우리가 돈을 많이 보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냐 뭐 이런 그 황 선생님 그 책에 나와요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때 황정임 선생님께 아니 무슨 북한 돈으로 민주화를 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황정임 선생님 그 당시에 저한테 왜 북한 돈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북한 사람이구나. 또 한 가지는 전혀 다른 컨셉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한에 내려보내는 예전에 시대정신의 김영한 씨도 북한에서 40만 불을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 강화도 드보크에서 꺼내왔죠 40만 불 미하로. 이렇게 뭐 드보크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간첩하고 접선하는 곳 많아요 산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남 적화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고.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그 사이에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그게 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죠. 먹고 놀기.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한미 동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미 동맹.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안보 문제를 거의 미국에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과 같은 현상이 딱 벌어지고 나면은 전부 패닉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뭐 북폭해달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적어도 그 중소분쟁, 주체사상이란 말이 중소분쟁 이후에 나온 말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모두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주체라는 말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나라를 이렇게 병령처럼 군대처럼 만들어서 수령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저렇게 버텨왔는데 그런 걸 굉장히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사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같이 그 토론하는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절에 가면 스님한테 이렇게 뭐 상의를 하면은 제가 참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묶었지 왜 네가 묶었지 누가 묶으라고 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수령 시스템이 끝나겠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거칠게 오늘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도를 봤을 때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게 그냥 어떤 한 인간이 기획했다고 하기가 참 힘들 만큼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띠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교한 역사의 어떤 그런 질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70년이 지난 지금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 지났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남북한 모두 통틀어서 대한민국이 맞았다고 생각하지 북한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북한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한국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 현실에서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저는 1988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그 동구권이 패망을 하면서 북한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 대아사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1988년 북한이 대아사를 맞으면서 그때부터 그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부러움 없다 이런 체제를 더 이상 자랑하기 힘들게 돼서 김일성 가계 우상화가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쟤네가 무슨 신이야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배급을 줄 때는 그래도 안 그랬는데 배급을 못 주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급격하게 가계 우상화가 약해졌어요. 가계 우상화가 약해지니까 대신 공포가 훨씬 더 배가 됐죠. 공포가.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고 그랬던 역사가 1990년대 역사인데, 이 공포의 나라가 지금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왔어요. 이 시대를 여러분이 제가 물음표로 표시했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건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제가 이 5번 강의 가운데 이 물음표의 어떤 종류의 대답을 하고 싶어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뭐 귀엽다고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소녀 가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그런 북한이 정말 많은 죄악을 짓고 악한 북한이지만 우리가 좀 포용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아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종류의 통일, 지금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연방제로 가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해지면 어떻게 합해지는 겁니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요. 참 이게 저희한테는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적어도 제가 이 표 한 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나라를 합치긴 합쳐야 된다. 근데 북한이라는 저렇게 강고한 우상 체제가 합리화돼야 되고, 북한은 거의 신석기 시대 비슷하게 이렇게 야만으로 그 공포 시스템이 갔었어요. 지난 20-30년 동안. 근데 남쪽은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선진국이 되나, 뭐 4만 불, 5만 불. 숙제가 완전히 남북한이 달라요. 북한은 합리화, 남한은 선진화. 이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제 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전에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독일이 그 당시에 마르크화가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서독이 지상의 낙원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짠하고 이제 통일이 돼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빠른 시간에 이렇게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동독은 서독의 4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리고 인구도 적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대등한 영토고, 인구는 좀 열어보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이제 대숙제를 갖고 있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좀 해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시대 정신을 우리가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고 박수, 전원회의 박수. 그런 시스템이면 제가 오늘 여기서 시대 정신을 정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보통법적인 세계로 우리나라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터프한 숙제가 갑자기 왔나. 제가 2016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탄핵 사태가 바로 이 세계를 열었어요. 탄핵 국면에서 제일 먼저 제가 이런 짧은 칼럼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헌정이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법치가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언론이 무너지면 종북 주사파가 권력을 갖는다 100%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랬지만 얼추 비슷하게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수령론을 갖고 있는 김일성 우상화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사파, NL, 그 사람들이 저는 웬만하면 다 손을 들 거라고 봐요. 막상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비주사파도 안 갖고 있고 우리같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도 안 갖고 있고 운동권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요구되는 진정한 숙제는 각자가 시대를 읽는 것. 저희한테 지금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인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읽어보겠다. 정말 김정은이 북한을 좀 책임질 수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겠다. 포함해서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 언론이 제공해주는 정보에 의지하지 않겠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인식의 적극성을 결정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센트폴 고전인문학교의 이 터프한 독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런 면에서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리더로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식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나라가 가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번 더 강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뭔지, 제가 보는 세계는 뭔지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여기까지만 강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을까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예, 질문이 없어서 감사합니다.